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경제라는 말 뒤에 자주 붙는 말이 있습니다. 발전이라는 말과 질서라는 말이죠. 둘 다 중요한 말입니다. 질서가 없다면 누군가 부당하게 이득을 보거나 또 반대로 피해를 입을 겁니다. 공정위가 은행의 CD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용두사미가 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또 기본소득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 내일부터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인간다움, 또 새로운 경제 발전에 힘이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제도인데요.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한국 이사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 질서, 경제 발전 두 날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날아갈 수 없겠죠. 2016년 7월 6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오늘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못지않게 경제도 페어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정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2년부터 조사해온 6개 시중은행의 양도성 예금 증서, 이른바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심의 절차를 종료했습니다. 수사 착수 당시만 해도 은행들에게 수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담합 사건이 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심사관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담합으로 보기 힘들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담합 근거를 찾지 못한 공정위에 대한 화살도 쏟아지고 있고요. CD금리 담합 과연 어떻게 봐야 하나, 이런 문제들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남근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과거에는 이 CD금리라는 게 일종의 이 원가 개념으로서 이제 대출 받으시는 분들의 금리를 결정하는 거였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되면서 담합 의혹이 있었고요. 그런 조사가 시작됐는데 심의 절차가 이렇게 4년이나 걸렸는데 종료가 됐습니다.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제 절차가 조사과에서 이제 조사를 한 것들을 심사보고서로 만들어서 올리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의 공소장과 비슷한 것이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 의결하는 게 이제 법원의 판결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과에서 조사를 했을 땐 담합에 이제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심사보고서를 올린 것인데요. 결국 이제 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재판을 하다가 그냥 재판을 중단시켜버린 거거든요. 네.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렇게 주요 사건에 대해서 심사 종결이라는 방식으로 판단을 하지 않고 중단을 시키는 것들이 종종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일단 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어서의 좀 조사 절차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좀 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심사 종결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심사를 종결하는 것들은 좀 가급적이면 준사법기관이라는 그 성격에 비춰본다면 이제 없어야 될 것인데,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를 끌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심사 종결이라는 방식으로 그냥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종결한다는 것들은 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심사가 종료됐다고 해서 이게 담합이 무혐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공정거래 조사 단계에서는 담합에 혐의가 있다고 그래서 심사 보고서는 이제 담합에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안건을 올린 것 같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심의를 그냥 중단시킨 것이기 때문에요. 무혐의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2012년 공정위가 은행 CD 금리에 대해 담합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착수한 조사입니다. 올 초에도 수사 관련 상황, 진행 상황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 사실 이 CD 금리의 담합 어떤 배경이 잡혔기 때문이거든요. 그동안의 경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계속 내려가고 있었고, 금리가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은행의 대출금리만은 안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왜 안 내려가느냐에 대해서 은행들의 이제 변명이, 우리는 CD금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출금리를 정하는데, CD금리가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CD금리가 왜 안 내려갔냐에 대해서는 결국 CD금리를 정하는 것들이 6개 은행들이 이제 주로 참여하는 이제
그 금융협의회에서 이제 CD 금리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네. 결국 은행들끼리 그럼 담합을 해서 CD 금리를 내리지 않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대출 금리를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들이 제기가 되면서 이제 이 담합 조사가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예, 2009년 이 예대율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을 100 이하로 낮추면서 CD 발행이 줄었다. 그런데 이 시장의 시중금리가 내려가는 거에는 반영이 안 돼서 조금 소비자가 피해를 본 면도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요. 지금 조사 결과 뭐 이런 카톡 채팅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증거로 대시를 했는데 오히려 은행 측 변호사들은 전체 내용을 공개하면서 반박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 왔거든요. 결과적으로 담합을 좀 무리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 조사한 것 아니냐 이런 역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담합이라는 것이 그 합의한 구체적인 걸 어떤 회의 자료나 이런 거로 남겨둘 리는 없거든요. 네네. 지금까지 담합 사건에서 그랬던 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담합에 있어서의 증거라는 건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종합해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그 당시에 CD 발행 금리가 참여은행들 간에 굉장히 비슷한 측면들도 있었고, 네. 또 은행채는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성격이 비슷한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금리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CD 금리만 안 떨어지고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CD 금리를 높여 놓게 되게 되면 대출 금리에 이제 적용이 돼서 은행들에 굉장히 유리한 것이었고, 이런 이제 정황 증거는 좀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제 그 메신저에서도 일부 그런 것들을 그 간접적으로 비추게 하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 부과에서는 이제 심사 보고서에서는 이제 담합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 그래서 안건을 올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사실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이 은행의 수익을 위해서 증권사가 협조해야 되는 어떤 결정적인 요인도 좀 제시하지 못했다. 4년 동안 이게 좀 이렇게 증거를 남기진 않았지만 은행 간의 CD 금리에 대해서 담합한 정황이 어떻게 보면은 좀 부족하지 않았냐. 근거 부족인 걸 4년 동안 공정위는 모르고 있었나.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 공정위의 조사 기간이 긴 것은 또 이제 또 다른 측면의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담합 사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불공정 관계 조사에 있어서도 보통 한 해, 두 해를 넘기고 있어서 특히 이제 불공정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절박한 상황인데 1년, 2년 끌다 보면 그 사이에 다 망해버리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조사 방식이 너무 이제 시간을 많이 끄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그때마다 조사관들이 두세 채 바뀌다 보게 되게 되면 업무의 인수인계도 잘 안 될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끌어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체는 이제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어느 정도는 그 당시에도 이제 뭐 공정거래위원장까지 나서가지고 그 금리 담합에 있어서 CD 금리 담합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정황 증거가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 차례 이제 표명한 바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혐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담합 조사가 이루어지고 심사 보고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담합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안건을 올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공정위의 CD 금리 담합 발표가 조금 미뤄졌고 여러 가지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담합을 인정하게 될 경우 기업 구조조정이나 브렉시트 같은 이런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 환경 속에서 금융시장을 더 흔들게 될 것이다. 그런 우려 때문에 좀 공정위가 눈치를 본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이 너무 좀 정책적 판단에 휘둘린다. 정치적 판단에 휘둘린다는 이제 비판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도 좀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은행들에 대한 감독기구인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들도 나서서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금융위가 나서서 조사를 하지 않고 금융위는 사실상 좀 팔짱 끼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고요. 공정위의 이런 이제 담합 조사에 대해서 좀 다른 기관이나 특히 이제 은행 이런 쪽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좀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비춰본다면 이제 공정위가 전문적인 조사이기 때문에 공정위만 이걸 조사를 해야 되고 다른 뭐 검찰이나 경찰 같은 데서는 이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뭐 전살 고발권 제도 같은 것들을 계속 이제 운영을 해왔었었는데요. 네네. 이런 점에서 비춰보더라도 좀 더 강제적인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나 이런 이제 수사기관이 좀 나서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제도가 바뀌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전속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네. 검찰이 고발 요청권을 행사하면 바로 이제 그것에 의해서 필요적으로 고발을 하게 되어 있고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검찰 쪽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도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적이고 강제력이 있는 수사가 아니면 사실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지금 은행들이 단군 일에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올 만큼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사실 이로 인해서 CD 금리 기준이 아니라 코픽스 기준 금리로 뭐 여러분들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애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관심과 또 문제점 지적이 많았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소비자 단체들은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이어가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CD 금리 담합 의혹 수사 그만큼 좀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매년 한 1조 6천억 정도의 이제 부당 이득을 은행들이 얻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징금만 하더라도 이제 적어도 수천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던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그 대출이라는 것들이 결국 우리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중요한 어떤 기본적인 생활의 그 내용을 이루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은행들에 있어서의 담합에 의해서 불공정한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그러게 되면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그 신용 질서를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좀 약간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비겁할 수도 있는 거죠.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종결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부가 모든 책임들을 다 끝내서는 안 될 것 같고 적어도 검찰 수사 같은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이것뿐만 아니라도 앞서 말씀하신 이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질서 혹은 페어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이 CD 금리 담합건까지 포함해서 한계에 대한 어떤 보완점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까? 검찰 수사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좀 개선점이 있다면요. 결국 이제 그 공정위의 담합 그 조사라는 것들이 소위 이제 리니언스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담합한 업체 중에 한 군데가 먼저 와서 이제 자수를 하면은 그거에 의해서 보통 이제 조사가 되는 게 대부분이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효과적인 어떤 조사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게 가능하려면 압수수색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필요하면 이제 강제 수사권을 동원을 해가지고 혐의자들을 불러서 조사도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공정위는 지금 그런 강제 조사권을 못 갖고 있거든요. 특히 전경련이나 이런 재벌 그룹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어서 그러면 그런 것에 한계를 보일 때는 이제 공정위 스스로도 시간을 이미 조사하는 데만 한 3년을 끌었는데 그런 정도 문제면은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이제 검찰에서 한번 조사를 하도록 검찰에 고발을 한다라든가 또 검찰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목을 끄는 문제였으니까 공정위가 몇 년씩이나 시간을 끌면서 해결을 하고 있지 못하면 이제 검찰이 좀 직접 나서가지고 수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은 스스로 자복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진 바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강제성 있는 수사, 조금 더 철저한 공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결국 이번 결과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오늘 퀴즈는 앞서 인터뷰에 나온 얘기 중에서 들어있습니다. 잘 들으셨던 분들은 쉽게 맞히실 수 있습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 생수 A수 한 박스 드리고요. 여행 스케치의 목요일 콘서트 나무야 티켓도 드립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도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로 퀴즈 정답 아니더라도 하시고 싶은 얘기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기존 은행들의 양도성 예금 증서 CD 담합 혐의에 대한 심의를 종료한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은행채 금리가 하락되고 시중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이 대출한 분들의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됐습니다.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들 또 불만들이 많아서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했는데 4년을 조사했는데 결국 그냥 혐의 없음에 해당하는 심의 절차 종결 판정을 내렸습니다. 4년간 은행들의 CD 금리 담합을 조사한 이곳, 저는 지금 약어로만 말씀드렸는데요. 전체 글자는 총 6글자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1981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제도를 입안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발족된 기관이고요.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해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독점, 불공정 거래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 어디일까요? 6글자입니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네, 앞서 퀴즈 정답 6글자라고 했는데요. 7글자입니다.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십시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자의 기준 과연 얼마일까요? 재산이 어느 정도 돼야 부자일까요? 10억 원 정도 돼야 부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을 텐데요. 이런 한국의 부자들 1년 사이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가 지목되고 있지만 석탄 발전소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석탄 발전소에 대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톱 뉴스입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산 10억이 넘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10억도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1년 새 많이 늘었다고요? 네, 오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한국 부자 보고서를 냈는데요. 지난해 국내에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는 21만 1000명,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서 2만 9,000명 늘었습니다.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은 빼고 금융자산만 본 거니까 이 부동산을 포함하면 부자들은 더 많을 텐데요. 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총 476조로 1년 새에 17.3% 늘었고요. 평균으로 보면 22억 6천만 원씩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분들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41%밖에 안 되는데요. 네.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전국 가계의 총 금융자산의 15.3%에 달했습니다. 특히 자산 200억 원 이상을 갖고 있는 이른바 우리가 슈퍼리치라고 부르죠. 네. 이런 분들이 지난해 800명에 달했는데요. 2011년에 500명 수준이었는데 4년 동안 300명이나 증가한 겁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얼마일까 좀 궁금하긴 했는데요. 네. 70억 원 정도인 것으로 70억 원요? 네. 네. 지난 2012년에 100억 원에 비해서는 기준이 낮아진 건데요. 갈수록 이 부를 축적하는 게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전망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부동산 빼고 갖고 있는 돈이 10억. 이게 바로 지금 부자의 기준이었는데 이 부자분들은 또 재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어디에 주로 투자를 하나요? 지금 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구성을 보면 이제 부동산이 51.4%로 절반을 넘었고요. 금융자산이 43.6%였습니다. 나머지는 예술품이나 회원권 같은 기타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요. 네. 국내 가계자산 중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6.5%인 것과 비교해 보면 부자들은 금융자산 비중을 훨씬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네. 과거에 이 부동산 불패 때에는 무조건 부동산에 투자했었는데 이제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가 좀 갔다 이런 평가잖아요. 네. 부자들도 부동산 비중을 꾸준히 줄이고 금융자산을 좀 늘리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012년에만 해도 부동산 비중이 60%에 근접했는데 작년에 51% 떨어졌으니까 좀 많이 떨어진 거죠. 또 자산을 주로 뭘로 축적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2011년 조사 때만 해도 46%가량이 부동산이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21%만 부동산을 꼽았습니다. 사업체 운영으로 돈을 벌었다는 답이 38.8%로 가장 많았고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런 답이 26.3%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자산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았다는 답이 40%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역시 금수저를 물고 튀어나온 이들이 상당했습니다. 네. 결국은 자산이 많을수록 자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을 많이 줄이고 있군요. 이런 분들은 금융자산은 주로 어디에 투자를 하는 걸로 나타났나요? 지금 상당히 저금리 시대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과 예적금이 41.7%로 가장 많았고요. 투자나 저축성 보험이 18.5%, 그리고 주식이 17.2%, 그리고 펀드가 11.9%였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투자 및 저축성 보험과 주식의 비중은 늘렸고 반면에 현금과 예적금 그리고 펀드 비중은 좀 줄였습니다. 장기 안전자산 비중은 유지를 하면서도 신탁이나 파생결합증권 같이 위험은 좀 감소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쭉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걸까요? 네, 미세먼지 주범으로 경유차 계속 지목되고 경유세 인상 논란까지 불러왔는데 또 발전소도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오늘은 석탄 발전소에 대한 대책이 나왔네요. 네, 오늘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를 한 건데요. 가동된 지 30년 이상 된 10개 석탄발전소를 2025년까지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서천, 고성, 여수, 보령, 강릉 이런 곳에 이제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들이 있는데요. 네. 이들 발전소들이 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된 발전소 8곳은 환경사비를 전면 교체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개선해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계획이고요. 이렇게 성능 개선을 하는데 한 곳당 1,000억에서 한 2,500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20년이 안 된 발전소는 35곳이 있는데요. 2단계에 걸쳐서 오염물질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건설 중인 석탄 화력 발전소도 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현재 공정률이 90% 이상인 발전소가 11곳인데 여기는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기존에 비해서 2-3배 강화해서 적용을 하고 공정률이 10% 이하인 곳이 지금 9곳이거든요. 이곳들은 건설 단계부터 이 최고 수준의 배출 저감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예, 한 걸음 한 걸음 이 환경에 대한 노력들이 조금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 실제로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드는 건가요? 사실 이런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전체의 11%에 이르는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는데요. 네. 노후한 석탄 발전소를 폐기하고 가동 중인 발전소 성능을 좀 개선을 하게 되면 2030년에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작년에 비해서 24%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또 황산화물은 16% 그리고 질소산화물은 57%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예, 좀 숨쉴 만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세먼지 논란 때 한때 이 고등어도 주인공이 됐었습니다. 고등어 구우면 미세먼지량 엄청나다라고 했는데 고등어를 많이 드셨네요, 그래도. 네, 약간 해프닝에 가까웠는데요. 이게 지난 5월 23일에 환경부가 집에서 문과 창문을 닫고 고등어를 조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대기먼지 농도 주의보 수준의 25배에 달한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고등어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렸었는데요. 네. 그때 사실 고등어를 생선의 대표격으로 해서 예를 든 거였고, 그리고 또 이 발표의 취지 자체가 환기를 하면 문제가 없고 그만큼 환기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네. 소비자들이 고등어를 좀 기피하면서 고등어만 된소리를 맞은 꼴이 맞습니다.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유통업체도 그렇고 해양수산부나 수협 등이 나서서 고등어 문제 없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판촉 행사도 했는데요.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고등어 소비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네. 지난달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고등어를 보면 대략 한 20%에서 30% 증가를 했는데요. 올해 고등어 어획량이 늘어나면서 일단 가격이 떨어졌고 그러면서 유통업체 할인 행사까지 더해지면서 소비가 좀 늘어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미세먼지 논란이 고등어 매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런 결론인 거죠. 예, 적당히 드시면 건강에 좋으니까요. 그런 것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금융은 출렁거렸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영국 증시까지도 올라가긴 했는데 다시 조금 불안하다고요? 네, 지난달 23일에 이제 영국에서 국민투표가 실시가 됐고 그 다음 날인 24일에 이제 결과가 브렉시트로 나왔죠. 이게 사실 설마설마 했었는데 브렉시트로 나오면서 그 당일날 아시아 증시는 물론이고 그 이어서 열린 유럽, 미국 증시도 폭락을 했는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들어서는 빠르게 회복해서 언제 브렉시트 투표가 있었나 이럴 정도로 거의 평온을 되찾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영국이 돈 풀어서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또 미국 금리 인상 시점도 좀 늦춰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금융시장 안정에 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데요. 네네. 이번 주 들어서 다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영국 파운드화가 다시 31년 만에 최저치를 갈아치웠고요. 또 간밤에 프랑스, 독일 증시도 1% 넘게 떨어졌고 뉴욕 증시도 5일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5% 가까이 밀렸고요. 또 불안감이 높아질 때 늘 주목받는 안전자산들이 또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미국 국채와 영국 국채 금리는 사상 최저를 기록했고 오늘 일본 국채도 다시 사상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네. 금리와 국채 가격은 반대라서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금값, 문값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불안한 모습 또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이유 뭘까요?
지금 영국에서 총리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고 9월 초에나 이제 차기 총리가 결정이 되는데요. 네. 그 이후에 EU와 탈퇴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탈퇴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그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계속 발목을 잡을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글로벌 경제 성장세에도 타격을 줄 것이다. 뭐 이런 우려가 높아지면서 그게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기피 그리고 안전선 선호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영국에서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로 부동산 펀드에서 자금 이탈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부 보험사들이 부동산 펀드 환매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네. 이게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펀드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불안감으로 연결이 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을 좀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도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1950선이 붕괴가 됐다가 이제 막판에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1953.12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이게 어제에 비해서는 1.85% 급락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환율도 10.2원 이렇게 오른 1165.6원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지난달 28일 이후 6거래일 만에 1160원대로 올라선 겁니다. 그만큼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원화는 약세를 보였다는 의미인 건데요. 안전자산을 꼽히는 엔화도 오늘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불확실성이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 톱뉴스 중에 톱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브렉시트 우려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이걸 들 수 있을 텐데요. 네. 이번에 브렉시트로 증시가 폭락하고 파운드가 미끄러지니까 사실 뭐 일각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분위기도 좀 있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영국이 이해를 탈퇴하기까지는 뭐 최소 2년, 길게는 뭐 10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니까 이제 브렉시트가 좀 상시적인 리스크로 자리를 잡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고조가 되면 또 금융시장 흔들리는 상황이 반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영국 쪽으로 귀를 쫑긋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대1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두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께서 혹시 기본소득 들어보셨습니까? 택시를 탈 때 붙는 기본요금이라는 말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소득을 마련해 주는 게 바로 이 기본소득인데요. 월급처럼 받는 겁니다. 조금 생소하고 먼 개념이지만 아직 스위스라던가 유럽 쪽에서는 국민투표가 진행됐고요. 또 이미 시행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돈 많은 나라의 부러운 혜택이 아니라 진지하게 한번 논의해볼 제도라는 점에서 주목되는데요. 내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관련 학회가 또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이사장이시고요. 한신대학교 경제학부 강남훈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냥 돈을 준다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 논란이 컸는데 사실 그냥 주는 건 아니겠죠. 이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신데요. 기본소득이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기본소득은 그 사회 구성원 전부에게요. 예,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부자건 가난한 간에 뭐 한 달에 30만 원씩 주겠다. 예, 그리고 그걸 주는 대가로 어떤 그 노동을 요구한다든지 뭐 그런 아무 조건 없이 주겠다. 이렇게 되면 기본소득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그 조금 이상하게 들릴 텐데요. 네네. 이미 우리나라도 기본소득 개념의 정책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네. 기초연금을 공약하셨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부자 포함해서 한 달에 20만 원씩 주겠다. 네. 이렇게 되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 되겠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되는 곳이 있죠. 좀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그 나라 전체 차원에서 실행되는 나라는 없지만요. 네. 예, 주 단위에서는 실행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알래스카주에서는 네. 예, 1년에 한 2,000불 전후의 금액을 무조건 모든 주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유럽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이 이미 노인이나 아동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을 주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상당히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많다. 그러나
젊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국민 전체에 주는 나라는 아직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냥 준다라고 하니까 좀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공짜인가? 라는 생각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기존의 경제관념에서는 일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을 주기 때문에 좀 반대 이론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존의 경제 이론에서 보면 좀 다른 형태의 복지가 되겠죠. 네. 예,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다 직업이 풍부한 세계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은 완전 고용 시대, 그러니까 인구의 한 3%만 실업자고, 예, 나머지는 다 취직을 하고, 혹시 이렇게 좀 잠시 동안, 혹은 또 불행한 일로 한 3% 정도가 실업자가 되면, 네. 그 사람들은 도와주자. 이게 과거의 복지국가 개념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사실상 10%가 넘고요. 네. 예, 청년층은 20%가 넘는 실업률이고요. 네. 예, 그런 상태에서 또 앞으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부터 일자리의 한 절반 정도가 없어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네. 예, 이런 세계에서는 이제 과거의 복지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소득을 넉넉하게 살 정도는 아니지만, 예, 보장하는 것이 경제가 굴러가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 이 내용을 보니까 향후에 인공지능이 직업을 대체할 경우 인공지능이 일한 것도 사실은 어떤 그 일에 대한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소득을 이 기본소득의 원천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예, 이때까지는 도저히 컴퓨터나 로봇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앞으로는 다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인간은 노동 시간을 대폭 줄여야 되거든요. 네. 예, 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줄어든 노동 시간이 남는 시간 동안은 인간은 더 문화를 한다든지 예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네. 예, 그렇게 하려면 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그 소득의 일부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갖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소득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네. 예,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인공지능이 생산한 막대한 그 물건들도 네. 예, 팔려야 그것이 또 기업의 수입이 되잖아요. 네, 순환 구조가 예. 돼야죠. 예, 그래서 그 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단지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환경에 어떤 필요적인 순환 구조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또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도덕적 해이 얘기인데 이렇게 소득이 공짜로 그냥 생기면 누가 일하려고 하겠나,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나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기본소득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보장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아주 작은 금액이고 그 기본소득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잘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하려는 그 의욕은 여전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일을 안 해도 기본소득을 주면 사람들이 일을 더 하게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현상이거든요. 네네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가령 지금 인구의 한 4% 정도의 분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해주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게 보장하면 그분들이 일을 못하게 됩니다. 하고 싶어도. 네. 왜냐하면 이렇게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가 생겨도 네. 그 일에 취직을 하면 못 받게 되죠. 예, 못 받게 되니까 일을 안 하게 되거든요. 네. 오히려 일을 더 안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일을 하건 안 하건 약간의 소득을 보장해주면 네. 그 가난한 분들이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이득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일을 더 열심히 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 지금 현재 최저소득은 기준 바깥으로 벗어날 경우에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안 하게 되지만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오히려 더 노동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 그게 바로 지금
핀란드에서 원래는 내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네. 한 1년 늦어질 것 같습니다만 기본소득 실험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핀란드 국민들 중에서 네. 이렇게 복지를 받으면서 일을 하려는 그런 의욕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기본소득으로 바꾸면 오히려 일을 더 열심히 할 거다라는 그런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예, 이렇게 고도화된 산업에 사실 일자리 개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라든지 이런 긍정 효과가 있는데 이게 경제에 부담되지 않을까?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한다라는 것은 경제에 도움이 될까? 어려움이 되진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굉장히 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끼쳐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예를 들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경제 수요가 불충분해서 지금 굉장히 큰 위기잖아요. 네. 특히 이제 디플레이션이 걱정이고요. 네,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부자들만 수요해가지고는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경제 밑바닥까지 돈이 돌아야 되는데 기본소득은 바로 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족한 경제 수요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본소득이 또 이렇게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 빈부격차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중산층이 튼튼해질수록 경제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네. 예, 알래스카의 경우에 보면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네. 그래서 이 기본소득은 중산층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또 경제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만약에 한국은 아직 조금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시행된다. 대략적으로 국민 1인당 얼마 정도씩 받는 게 적당하다 보십니까? 예, 저는 우리 GDP의 한 10% 정도가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GDP의 10% 정도라 그러면 지금 한 달에 국민 1인당 한 30만 원 정도거든요. 네네. 예, 저는 그 정도 금액이 경제를 가장 활성화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꾸려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규모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보니까 이게 단지 어떤 돈, 내가 받게 될 소득의 문제뿐만 아니라 약간은 인간다운 삶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제가 소개를 하면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이사장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교수님을. 예. 이게 비단 여러 나라가 서로 연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네트워크나 기구가 있나 보죠? 예. 세계적인 기구가 있고요. 네.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라고 20여 개국에서 지금 결성이 돼 있습니다. 네네. 예, 그 중에 우리 한국 네트워크가 있는 것이고요. 네. 예, 이번에 이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세계 대회를 서울에서 내일부터 하게 됩니다. 아, 내일부터요? 네. 예. 네,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내일부터 서강대 다산관에서 열리는데요. 네. 세계적으로 외국에서 한 80여 분이 오시고 국내 발표자까지 해서 한 200여 분이 참석하는 큰 학회가 되겠습니다. 네. 서강대 다산관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네.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이 기본소득 아직은 합의부터 시작해서 개념 이해까지 넘어야 될 산이 많지만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겠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고요. 예. 우리가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도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기성세대가 살아온 세대는 완전고용 세대였지만 네. 젊은 세대가 살아가야 될 세대는 인공지능 시대고 직업이 없어지는 시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갈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맞는 제도를 설계해 놓는 것이 기성세대의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또 한국 네트워크 이사장이십니다. 한신대학교 경제학부 강남훈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 수사대.
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범수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입니다. 네, 보이스피싱 피해 최대한 예방하는 게 최선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속아 넘어가서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볼 텐데요. 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피해금 환급 제도를 이용해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이게 막 소송이나 이런 복잡한 게 아니었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 국민 여러분께서 설령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을 사기범의 계좌로 송금했다 하더라도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같은 별도의 소송 없이 네. 그 현행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네네. 이 법에 의거해서 간편하게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어떤 방식이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요. 경찰이나 금감원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네. 보이스피싱을 당했으니 송금한 계좌에 대해서 지급 정지를 해달라고 신청하시고요.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서 피해 구제 신청서와 함께 금융회사에 제출하시면 네. 금융감독원은 2개월간 이 채권 소멸 절차를 통해서 사기범이 인출하지 못한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2개월간의 채권 소멸 절차 좀 복잡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요. 이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계좌 명의인의 그 예금 잔액을 소멸시킨다는 이야기인데요. 흔히 대포 통장을 이용하니까 그 통장에 대한 예금 채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네. 예. 그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네. 그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가 유선으로 그 은행에 지급 정지를 신청한 후에 네네. 서면으로 이제 피해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요. 네. 금융감독원에서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네. 2개월 동안 채권 소멸 공고를 하고요. 네. 그런 그 대포 통장 그 명의인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네네. 채권 소멸 사실을 통지합니다. 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2개월 동안에 명의인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 명의인이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이 소멸되고요. 네네.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은 피해자에게 그 피해 환급금을 결정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예. 이 피해 구제 신청하려고 하면 피해자가 사기범한테 이렇게 송금한, 그러니까 대포 통장 같은 곳에 송금한 피해금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기 이용 계좌에 즉 대포 통장에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내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한 경우에는요. 네네. 즉시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네. 그 사기범이 돈을 빨리 살 수 없도록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현행 100만 원 이상 입금된 통장에서는 네. 그 ATM기를 통해서 출금할 경우에 30분 동안 출금을 지연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야, 예. 이게 빨리 신고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피해 구제를 위해서도 중요한 건데 만약에 동일한 사기범한테 계좌 여러 명의 피해자가 돈을 송금했다. 그렇게 해서 계좌 잔액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피해자들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요. 사기 이용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피해자들의 피해금에 비례해서 네.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 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반드시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통장에서 나간 1,000만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과 다 합쳐서 이렇게 비례해서 받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피해금 환급 제도를 통해서 좀 돌려받으신 분들 많이 있나요? 네. 2011년 9월 30일 이 피해금 환급 제도가 시행이 됐고요. 네. 그 시행된 이후에 그 올해 6월 말까지 약 11만 명의 피해자가 약 한 2천억 원 정도의 피해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네. 자, 이것조차도 활용하는 그런 범죄 조직이 있지 않을까 좀 우려된 바가 있었습니다.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간편하지만 좀 이걸 악용하지 않나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최근 이 지급정지 제도를 개인의 불법 목적으로 악용해서 허위로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사례가 다소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타인의 정상 계좌를 보이스피싱 이용 계좌라면서 거짓으로 이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네. 이를 해주해 줄 테니 대가로 이제 금품을 요구하거나 혹은 이제 그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네.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후에 네. 이를 회수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에 속았으니 거짓으로 피해 구제 신청을 합니다. 네.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허위 피해 구제 신청을 할 경우에는요, 이건 중대한 형사 범죄로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걱정되는 게 이렇게 자기가 일부러 좀 나쁜 행동을 하고 나서 혹은 뭐 남의 멀쩡한 계좌에다가 이런 짓을 하는 경우인데 이 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허위 신고로 인해서요. 그 서민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행정력도 굉장히 낭비되고 있는데 네. 그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달 28일부터는요. 그 피해자가 유선으로 그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네. 14일 이내에 만약에 서면으로 피해 구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네네. 자동으로 지급 정지가 종료되고요. 네. 그동안은 이제 지급 정지 신청을 하면 그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 전부가 이제 정지가 됐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는 그 수사기관이 그 계좌 명의인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피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 정지를 종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시행됩니다. 예, 선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 또 해당 은행에 신고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 모이셨죠? 예? 이제 일정 변경해서 네 번째 쇼핑센터 방문합니다. 가이드 멋대로 일정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인터파크 투어로 가시든가. 해외여행 가이드 인터파크 투어에서는 미리 확인하고 간다. 오 마이 가이드! 가이드 실명제로 더 즐거운 여행. 인터파크 투어.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비교해보세요. 순증대수 1등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렌터카연합회 2015년 기준. 네, 정답 많이 보내주셨네요. 7277님께 생수 드립니다. 돈 잘 버는 부자에게 약한 우리나라 현실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요. 9353님 원마운트 티켓 드립니다. 평소 대출금리 높은 이유 궁금했는데 시원합니다. 예,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